자, 부동산 구칠 대책 이후 집 한 채 사려는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요? 자, 최근 발표된 구칠 대책 혹시 그저 공급 확대에만 신경 쓰셨나요? 사실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칠 대책의 세무조사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영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박신영입니다. 자, 먼저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저와 함께 어떤 내용을 담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먼저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입니다. 자,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중개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는 주택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매매 계약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정을 해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하고 계약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자금 유용 유신 거래 집중조사,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중요한 부분은 고가주택을 더 유심히 보겠다. 그리고 법인 운용하는 대표님들의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금 출처 조사 시 법인의 자금을 썼다면, 이에 대해 아마도 법인 대표님들은 알고 있는 가지급금 문제를 삼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제 법인 대표자분들은 법인 자금 쓸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록을 잠깐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그러니까 30대 이하 연소자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도자료 보면 20억 이상이라고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래서 20억 이상의 이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30대 이하의 연소자,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경우 주택 구입 시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고객들에게도 간혹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이제 우리 아이가 20대거나 이제 10대인데 아파트 한 채를 돈을 빌려줘서 사게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20대 때는 보통 통념상 소득이 별로 없죠. 이때 이제 괜찮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번 대책 문구를 보면 차입금 위장 증여, 법인 자금의 부당 비용을 검증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즉, 앞으로는 차용증을 정말 잘 쓰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차용증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언젠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차용증의 경우 이제 이자 없이 무이자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까지는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요. 사실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판례문, 이거에 대한 판례문도 많이 나왔는데, 차용증을 형식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결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금 이 문구, 그러니까 차용증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 결국에는 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차용증을 쓰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용증 쓰신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이용 의무 조사. 자, 서울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수도권까지 넓힌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이번 대책을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서 3억짜리 아파트도 조사를 해서 과세를 했다라는 보도가 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3억대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3억짜리 아파트도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 그래서 세무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3억 아파트를 볼 것 같지 않고, 이번에 탄로됐다는 3억은 어떤 다른 탄로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세무조사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3억 아파트 정도까지 다 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금 출처 투명성 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출 유형을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로도 나누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신용대출이 얼마인지, 사업자 대출이 얼마인지, 해외 금융기관 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밖에 대출 다 모두 나누어서 잘 쓰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 자금 항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자금을 얼마를 썼냐라는 걸 쓰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자기 자금에서 가상화폐 매각대금에 대한 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매각대금의 경우는 이 칸에다 쓰는 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추가해서 혹시나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쓰라는 거겠죠. 제가 사실 제 주위에도 가상자산으로 큰 자산을 이제 일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는 내가 이제 25년도 말에 이제 가상자산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26년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 근데 부동산 매수를 할 때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냐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왜 이유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부동산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우리가 얼마 벌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서 한번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한번 떼보시면 저희가 24년도까지 내가 얼마 벌었다라는 게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 매각대금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무서에서는 이건 내가 알 수 없는 금액이니까 아마 한번 조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꼭 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상화폐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팔았고, 그리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가상화폐를 투자했을 때의 그 투자금의 출처는 꼭 잘 기록을 해두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담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수도권 고가주택 구매 시 30대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 그리고 가상화폐로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부동산 구매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